이 양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양수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양수가 하는 역할은 외부의 충격이나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태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똑같아요. 물권적 청구권이 하는 역할이 뭐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물건을 보호해주는 이 보호장치다. 이렇게 보면 돼. 보호장치다. 그래서 이 물권적 청구권을 다른 말로 뭐란다? 물건을 보호하는 청구권이다 라고 해서 보호청구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보호청구권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럼 어떤 종류가 있냐? 보호라는 방법이 침해의 양상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가져가 버리면 돌려주세요 이렇게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들어와서 점유를 하면서 사용을 방해하고 있으면 뭘 할 수도 있다? 나가주세요 이렇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침해를 할 태세를 보이면 미리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반환 제거 예방을 통해서 물건을 보호하는 장치가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한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시계를 해볼까? 시계를 하나가 있는데 A가 그 시계를 훔쳐가 버렸어. 그러면 갑이 그 사실을 알았죠. 그러면 이 갑은 뭐야? 소유권이란 물건을 침해당한 거예요. 그러면 침해자인 A를 상대로 뭔 청구를 할까요? 시계를 돌려주세요 하겠죠. 그게 뭐야?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그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뭐라?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다. 그 다음에 갑의 토지에 A가 침해를 해가지고 지금 석 달간 무단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 증거를 하면서 토지 소유자 갑의 토지 사용을 지금 방해하고 있죠. 그러면 갑이 그 사실을 알았죠. 그럼 A를 보면 뭐래? 내 땅에서 나가라 하겠죠. 그게 뭐야? 방해 제거를 청구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방해 제거를 청구한다. 이것도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청구권이니까.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토지에 침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 사실을 갑이 알았죠. 그럼 말한다? 내 땅에 들어오지 마세요. 시계를 훔쳐가려고 하면 훔쳐가지 마세요. 이렇게 미리 예방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과 제거처럼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때도 행사할 수 있지만, 예방 청구처럼 침해할 염려가 있을 때도 미리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제거, 예방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 물권 청구권. 그다음 이제 관계를 설정을 합니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자, 가만 보니까 물건과 물권적 청구권은 어떤 관계냐 하는 건데, 항상 우리는 주종이란 말이 중요해. 종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지? 양수가 태아를 위해서, 태아가 양수를 위해서. 양수가 태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태아가 양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죠. 똑같은 논리죠.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를 위해서? 물건을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를 말한다?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종된 권리고, 그 다음에 위함을 받는 권리를 말한다? 주된 권리다. 주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이 시계를 도둑 맞은 상태에서 그 시계를 을에게 팔아버린 거야.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시계의 소유권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을에게로 넘어가 버렸죠.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도 을에게로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물건이 넘어가면 물권적 청구권도 따라가기 때문에 종전의 소유자 갑은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새로운 물권자인 주를 가진 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래의 소유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가 죽으면 종도 따라주기 때문에 물건이 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따라서 소멸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종관계를 잘 보시면 돼. 주종관계. 여기까지가 물권적 청구권의 기초. 그리고 1년 내에 반환, 제거, 예방 이렇게 볼 거예요. 태아와 양수와 같은 의미가 물건과 물권적 청구의 관계다. 보호를 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84페이지 제일 위에 있죠.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건의 내용의 실행이 침해를 받거나 또는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그 침해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배제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됐죠? 그리고 그 밑에 물권적 청구권은 우리 민법상 점유권과
소유권에만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권리에도 유추 적용을 하는데 8가지 물권 중에서 유일하게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것이 유치권입니다. 그건 유치권 할 때 다시 볼 건데요. 유치권 빼놓고는 다 7개는 물권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는 반환 제거 예방이 있다. 그래서 내려가서 양가로 이번에 보니까 물권이 침해를 받았을 때 그 침해 행태에 따라서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반환을 청구하면 되겠죠. 돌려주세요. 반환을 청구함으로써 침해를 받기 전의 상태로 물건을 회복시켜주는 그 역할을 해준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제거 청구는 점유를 현실적으로 방해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도 있고, 3번의 그 예방 청구권은 현재 방해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장차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후 축대가 무너져 내릴 염려가 있을 때는 미리 뭐라 할 수 있다? 내가 피해를 받기 전에 축대에 대해서 보강 공사를 하세요. 아니면 축대를 철거하고 새롭게 축대를 공사를 하세요. 이렇게 미리 청구를 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비용 부담, 이건 뭐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오늘은 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185페이지로 넘어서 물건의 변동을 봅니다. 이 물건의 변동 부분도 아까 우리 정치에서 배운 권리 변동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걸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볼까요? 물건의 변동. 아까 우리 여러 개 얘기했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모여서 법률 행위를 하고, 법률 행위가 제대로 되면 그 결과 권리 변동이 발생한다, 이랬다, 그죠? 근데 여기서 글자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물건자를 끼워주면 되겠죠. 물건 행위를 하면 뭐가 변동된다?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읽으면 돼.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봤다, 그죠? 권리 변동을 다른 말로 하면 법률 효과다라고 하고, 법률 행위를 다른 말로 법률 요건이다라고 했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했다, 그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종칙 첫날 배울 때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법률 요건인데,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를 일으키는 원인이 법률 요건인데,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인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도 있다 그랬더니, 법률의 규정. 이 법률의 규정을 우리가 줄여서 법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법률 행위란 말은 이렇게 물건 행위란 말은 계약이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가 을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이제 물건 변동인데,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물건 변동인데, 그 소유권이 넘어가는 원인을 보니까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행을 함으로써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갑이 아버지인데 3월 1일 사망을 해버리니까 자동적으로 상속이 개시해서 을이라는 자식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번과 같은 것은 뭐래? 그러니까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을에게로 넘어간다가 뭐예요? 물건 변동이죠. 그런데 그러한 물건이 변동되게 된 원인이 계약을 통한 이행을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이런 것을 법률 행위를 통한 물건 행위를 통한 물건 변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니까 상속인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이런 것은 뭐래? 상속을 통한 물건 변동,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 물건 변동. 갑과 을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물건 변동이 일어나죠. 이런 것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권리를 물건을 변동시키는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법률 행위를 위한 물건 변동이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 이상이 뭐야? 법률 행위를 통한 물건 변동이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 몇 개 없어. 나중에 외울 거예요. 공판상, 경기 이래가 외울 거야. 이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권리 변동이 법률 행위를 통해 일어나고 그 물건 행위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까지가 이제 조금 봐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물건 변동이 일어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 변동이 있을 수 있냐? 이거는 이제 강론을 넘어서 물건 변동이 일어난다면, 부동산 물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동산 물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한 단계를 보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렇다면 부동산 물건 변동, 동산 물건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이 공시제도예요. 공시제도. 공개적으로 물건 변동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뜻인데, 이 공시제도입니다. 그 공시제도에서 우리가 뭐라?
등기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점유 이전도 배우겠죠. 그죠? 점유 이전도 배우고 그다음에 등기를 안 될 때는 뭐라? 맹인을 통해서 또 물건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공시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공시제도를 배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물건 변동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뭘 배우냐면 물건이 발생되거나 변경되었던 것이 어떻게 되면 소멸될 거냐, 물건의 소멸에 대해서 배우겠죠. 물건의 소멸 이 파트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 물건 변동이 일어나는 전반적인 경우를 이제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큰 그림을 그리면 물건이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발은 첫날 배운 그 표가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말 바꾸는 연습하고 그 다음에 물건 변동이 일어난다면 그 행태는 부동산 물건 변동도 있고 동산 물건 변동도 있고 그다음에 물건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공시 방법인데 공시라는 방법은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가 안 될 때는 뭐라 점유 이전을 통해서 그다음 부동산이라도 등기가 안 되는 부동산은 맹인을 통해서 첫날 우리 뭐 맹인과 같은 수목이라든지 맹인과 같은 미분리 가실 이런 걸 배웠죠, 그죠? 그런 걸 통해서도 공시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물건이 발생하고 이제 변동이 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보겠죠. 그거는 우리가 또 외울 거예요. 멸공, 경포, 홍기, 소멸 이렇게 외울 건데 그 중에서 이제 혼동을 열심히 보겠죠. 이렇게 해서 물권법의 총론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물권법 강론으로 넘어가겠죠. 물권법 강론에서는 아까 배운 대로 뭐 점유권, 소유권, 그다음에 제한물권 중에서도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렇게 해서 한 개 한 개를 이제 봐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권법이 다 끝납니다. 물권법도 이제 전체 구조가 이렇게 짜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하나 보시면 돼. 이제 185페이지를 봅니다. 물권 변동의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물건이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걸 통틀어서 물권 변동이라 한다. 그러니까 뭐 소유권이 이전되고 소유권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소유권이 소멸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죠, 그죠? 그다음에 내려서 물건을 변동시키는 원인을 우리가 법률 요건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두 가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통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게 말이야. 아까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계약을 맺고 이행을 해서 가백에서 을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게 뭐야? 법률 행위를 통한 거죠. 계약도 법률 행위고 이행도 법률 행위죠. 이렇게 법률 행위를 통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양가로 이번에 보니까 법률이 규정돼 있죠.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이나 판결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되는 경우인데 그 이제 시효취득, 소멸시효 뭐 이런 게 있다 그죠? 혼동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게 뭐 상속이죠. 상속. 그래서 아버지가 있던 토지가 상속을 통해서 자식한테로 넘어왔다. 이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계약이나 이행이나 뭐 법률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당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법률행위, 법률규정 거기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세세한 것들은 그 볼 필요가 없어요. 법률규정에서 그 동안에 일본의 그 마지막 줄에 보니까 상속 이런 말 있죠. 상속 이런 것들 상속 정도만 한 개 알아놓으시고 세세한 것은 나중에 본 수업에서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서 물권 변동과 공시제도 되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물권 변동이 되었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공시다 하죠. 그래서 공시를 하는 방법이 등기를 통해서 권리 변동을 공시할 수도 있고 부동산의 경우죠. 그 다음에 점유 이전을 통해서 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동산은 점유 이전을 통해서 물권 변동 사항을 공시를 한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게 이제 공시제도인데 그래서 내려가서 그 양가로 이번에 보니까 물권의 공시 방법에서 부동산 물권은 등기다 줄이시고 등기를 통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동산 물권은 점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점유 이전을 통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계나 뭐 책, 책상 이런 것들은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물건을 넘겨주면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것으로 외부적으로 이제 나타낸다 이런 뜻이죠. 볼 수 있다. 그래서 점유 이전을 다른 말로 인도다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3번에 임목, 수목의 집단 되어 있죠. 임목이나 수목의 집단도 독립성 인정되면 이거는 부동산으로 취급되는데 등기가 돼 안 돼. 등기가 안 될 때 하는 것이 뭐다? 메인 방법이죠. 그래서 그 일본에 산 위에 있는 전체의 수목을 집단으로 등기하는 것은 뭐라? 임목법에 의한 등기를 하죠. 그때는 등기가 되니까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무 한두 개는 등기가 돼 안 돼. 등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동아리 2번 미분리 가실, 수목의 집단 이런 것들은
간섭법상 인정되는 뭐 맹인방법 등을 치고 맹인방법에 의해서 공시를 또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저번에 편말을 세운다라고 했죠. 목사시 생각나죠? 첫날 배울 때 맹인할 때 부동산을 때 배웠죠. 편말을 세워서 산의 주인은 갑인데 뭐 1번부터 3번까지 번호 매겨진 나무는 뭐 을에게 팔린 나무다 이렇게 편말을 세워놓으면 그 편말을 제3자가 보고 명백하게 뭐라고 인식합니까? 명백하게 인식한다면 맹이죠. 산은 갑의 것인데 그 산에 있는 빨간 페인트 칠된 나무 1번부터 3번까지는 3월 1일부터 을에게 팔린 나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될 거예요. 그쯤 되면 이것도 등기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독립성을 인정하고 그러고 뿌리를 내리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 나무도 물어본다, 부동산을 본다 이렇게 연습했죠. 그죠? 이때 이제 맹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 방법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언제 인정된다?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만 인정되지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는 맹인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등기가 되는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돼야지 맹인을 통해서 공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맹인을 통해서 공시를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187페이지에 보니까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하는 말이 있죠. 이거는 뭐 개념 정리를 잘 하시면 돼요. 공시, 공신, 그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볼까요? 공시, 공신 돼 있다, 그죠? 공시라는 말이 있는데, 공시. 공시란 말은 공개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보여주는 방법을 우리가 공시방법이라 하는데요. 부동산은 아까 말한 대로 원칙적으로 뭘 통해서? 등기를 통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런데 등기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는 부동산은 부득불 아까처럼 맹인을 통해서 공시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동사는 등기가 안 되니까 요거는 뭐 점유 이전을 통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시 방법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따라서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형식주의란 것은 공시 방법을 갖추었을 때, 공시 방법이라는 행식을 갖추었을 때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고, 행식주의 반대말이 의사주의입니다. 의사주의란 것은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권리 변동의 의사 합치만 일어나면 바로 권리 변동을 일으켜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뭘 취한다? 형식주의를 취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봅시다. 그거 보니까 뭐 의사주의, 형식주의 이런 말 나와 있죠. 의사주의, 형식주의. 자,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100번지를 을에게 팔기로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매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1억에 사고 팔기로 합의를 봤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죠. 이행을 하기로 했다는 것은 계약을 지키기로, 약속을 지키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뜻이죠. 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100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요 권리가 언제 을에게로 넘어갈 것이냐, 즉 물권 변동이 언제 발생할 것이냐, 그 시기를 놓고 의사주의를 취하는 나라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사고 팔기로 의사 합치만 되면 바로 소유권이 을에게로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등기가 필요 없다는 뜻이죠. 이런 것을 의사주의라 합니다. 그것이 뭐야? 프랑스에서 취하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의사주의를 다른 말로 불법주의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불이 뭐야? 프랑스 이런 뜻이거든. 이게 불법주의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그리고 의사주의를 다른 말로는 성립요건주의, 대항요건주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대항요건주의. 이걸 다른 말로 대항요건주의. 이 대항요건주의란 것은 등기가 대항요건으로 작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이 사건에서는 을이 언제 소유권을 취합니까? 3월 1일 날 계약만 맺으면 바로 소유권을 취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제3자와 사이에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을은 3월 1일 날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5월 1일 날 등기를 넘겨받으면 비로소 을은 뭐라? 그 등기를 근거로 해서 제3자에게 내가 소유자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시방법이라는 등기가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어떤 기능을 한다? 권리 변동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요건으로서만 작용하지 성립요건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 행식주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독법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법주의라는 것은 독일법 계통의 나라다 이런 뜻이고, 이걸 다른 말로는 성립요건주의다 이렇게도 표현해. 이 성립요건주의, 그 행식주의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행식주의를 취하는 거야. 우리나라 법이 독일에서 왔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 할 것 같으면 프랑스는 계약만 맺어서는 소유권이 안 넘어오고 이행 날짜가 되어서 등기를 넘겨받았을 때 소유권이 넘어온다. 그래서 그걸 말한다. 등기라는 형식이 갖추어졌을 때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행식주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등기가 무슨 작용을 한다고?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으로 작용한다라고 해서 이걸 성립 요건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월 1일 날 계약을 맺더라도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할지라도 갑으로부터 을이 등기를 받기 전까지 등기라는 행식을 갖추기 전까지는 물권 변동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를 하면 물권 변동이 성립되죠. 그래서 등기 행식을 갖춰야 되고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으로 등기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성립 요건주의, 행식주의 이렇게 표현하고 다른 말로는 독일법 계통이다라고 해서 독법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는